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해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성향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성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정당들은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붉은달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죠. 지난번 방송에 이은 2탄. 네. 정당은 과연 어땠는가라고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정당이 상당히 많아요. 네, 현재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역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당의 계보를 간략하게 일단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정당이 크게 분류를 하면 이 보수 성향 정당, 그 다음에 중도 개혁 성향 정당, 그 다음에 진보 성향 정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네네. 보수 성향 정당은 이제 자유당으로 시작을 해서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도 개혁 성향 정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있죠. 민주당이 뿌리를 찾아보면 한민당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한민당에서 민주당, 신민당, 통일민주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이런 계보를 이제 걷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중간에 이 잠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명멸한 정당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성향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50년대에 있었던 진보당이 있다가 명맥이 끊긴 상태에서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런 이제 흐름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당은 크게 3개 부류 나눌 수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뿌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뿌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당이 뭐였죠? 자유당입니다. 아, 자유당 이름 옛날에 뭐예요? 그 자유당 땡 이런 말도 있죠. 아, 그런가요? 아,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네. 아, 그 연세가 별로 안 되시는가 봅니다. 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셨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유당 땡이 뭔 말이냐면 자유당이 뭐든 다 해먹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군요. 그럼 일단 자유당서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자유당 한국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랑 그다음에 한국독립당의 탈당파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요. 그 1951년 8월 그 귀국한 주중대사였어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뭐 잘 알려져 있는데. 그죠, 이범석 씨 국사교과서에 본 것 같아요. 네, 그 이범석에게 신당 창당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범석이 조선민족청년당 조직에 기초를 해서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당,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총연맹, 대한부인회 등을 여러 산하단체를 모아가지고 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유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 시작부터 분열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범석이 1951년 12월 17일 날 자유당을 창당하니까 소장파 의원들이 12월 23일 그 며칠 안 지나서 또 다른 자유당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자유당이요? 네, 이름이 똑같은 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외 자유당, 원내 자유당 이렇게 불렀어요. 구분을 의원이 했습니다. 있는 자유당, 의원이 없는 자유당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범석이 만든 자유당이 원외 자유당이었고 소장파 의원들이 만든 게 원내 자유당입니다. 이 두 자유당이 이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심하게 충돌을 했고 결국 이 이승만이 그 원외 자유당을 지지하면서 원외 자유당이 주도권을 잡고 원내 자유당을 이제 흡수 통합을 하게 되죠. 참 독특한 케이스네요. 네. 근데 자유당을 보면 자유당 어떤 정당이냐? 겉으로 보면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색채까지 띠는 그런 내용을 강령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해방 직후에 네. 해방 직후에 이제 전쟁 중이었죠. 사실 이때면 전쟁 중인데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 정치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어요. 자본주의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를 더 지향을 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인민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미 군정 시기에 미 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은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의 군정이니까 네. 자본주의의 그를 심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데서 한 여론조사조차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압도적인 국민들이 오히려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헌법도 보면 초대 헌법이 상당히 이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네.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자유당의 기본 강령을 보면 몇 가지만 보면요. 뭐 압제 시대의 잔재와 관료주의를 배제하여 상하 귀천의 계급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확립으로 민족 협동적 사회 건설을 기한다. 민족 협동적 사회 건설. 독점 경제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기업가 및 기술 있는 자의 권익을 도모하며 빈부차 등의 원인과 그 습성을 거부하고 호조 호재의 주의로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한다. 이런 상당히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당은 진보 정당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정치 활동은 사실상 이승만의 그냥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도 보면 극우 보수주의 성향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자유당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이 정당 정치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뭐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뭐 정당 정치라든지 이런 게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정당과 단체가 뭐가 다른지도 그죠. 사실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당이 오늘날과 같은 정당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 1인 지배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구, 이승만 장기 독재의 도구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유당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네. 그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범석 자유당 창당의 주역인데 조선민족 청년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미군 우리나라 청년을 만든 미군의 지원을. 네. 그때는 미 군정청 산하였으니까 미 군정청 사령관 하지 네. 그리고 미 군정장관 아스 러치를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질적 도움을 요청해달라. 뭐 건물도 좀 지어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청년단을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뿌리가 돼서 자유당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범석이라는 인물은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거치는데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순 항쟁을 김구의 음모로 내몬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1949년에 전쟁 전이죠. 전쟁 네. 전에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고 한국 전쟁 시기에 네. 한강 철교 폭파를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한강 철교 폭파 사건은 그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네네. 이제 미성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해서 좀 압니다. 예. 그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하죠. 녹음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군이 열심히 싸워서 막아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생업에 충실하시라 해놓고 자신은 대전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놓고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이 지금은 강남 다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강남이 잘 살지만 그때는 강남은 거의 논밭이었고요. 강북의 종로 이쪽 그 서울 중심지 사대문 안 여기가 번화가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거기 살았던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그러는데 철교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빠져 죽었습니다. 철교 막 뒤에서 이제 엄청난 군중들이 막 계속 밀고 그러니까 앞에선 탈이 끊어졌다 그런데 안 들리죠. 그냥 막. 그런 이제 수많은 양민을 죽음으로 몰아는 주범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범석이라는 인물은 미국의 이제 요구에 충실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승만 독재 정권을 도왔던 인물, 반민주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승만 정부가 사실상 독재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제 정부 아래에서 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했으니까 독재에 부역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친일 청산을 또 반대했던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이범석이라는 인물은 이승만의 이제 나중에 견제를 받아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납니다. 아, 이분도 토사구팽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견제를 받으면서 미국한테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층에서 밀려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쿠데타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섰을 때 이 야당인 신민당 출범하는데 이제 기웃거릴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 지하 인사로 밀려나 버리죠. 그런 이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창당을 주도했던 2인자가 이기붕입니다. 이기붕. 네, 부통령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자유당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이오와주 데이버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유학파 유학파네요. 출신이에요. 예, 해방 후에 미 군정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 권력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정재 아시죠? 영화 배우 말고 정치 깡패. 정치 깡패, 예. 뭐 낙화유수 뭐 이런 사람들. 네, 이정재를 비롯한 이 정치 깡패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력이 그만큼 강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장면 부통령입니다. 네. 예, 장면 부통령을 피격한 9.28 시공간 사태라고 있어요. 그 역사책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건은 아닌데 장면 부통령을 이제 피격한 사건인데 이 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이승만 독재 정권과 함께 2인자의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4.19 혁명 때 네. 같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후가? 최후가 양아들한테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들 손에 최후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4.19 혁명이 이제 막 가시화되니까 이 아들이 정계 은퇴해라. 이제 아버지 그만하고 정계 은퇴해라라고 하다가 그걸 반대하고 이제 아들하고 싸우다가 아들이 총에 최후를 맞습니다. 인생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당 창당에 이제 1인자, 2인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성향은 반민주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러니까 이승만에 기대서 독재에 이제 수족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반민족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된 정당이니 자유당의 성향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의 정당 역사를 볼 때 정당의 강령 이런 거 백날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체가 중요하다. 네, 실체가 중요하고 강령은 다 정말 진보적이에요. 그렇다는 거를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유당 하면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표적인 그 보수 정당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다음 자유당 다음이 공화당이죠. 공화당. 그럼 이 당은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자유당이 결국 4.19 혁명으로 뒤집어지고 네.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가 들어섰는데 박정희 정권이 자유당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이제 권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당의 이 부정부패 독재를 일소하겠다 이렇게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당 세력들을 배척을 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군부 출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을 만드는데 왜 정당을 만들게 되냐면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 자기는 군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정이양을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1963년에 이제 민정이양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 곧바로 공화당, 정식 명칭은 민주공화당입니다. 민주공화당. 공화당을 이제 창당을 해요. 그러니까 민정이양 약속해놓고 자기는 이제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해놓고 당을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성공만 하려는 거래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민정이양이라고 말을 해놓고 자신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을 가지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공화당은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선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이 민정이양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공화당도 보면 강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유경제체제 원칙을 이제 명시를 하는데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자유롭게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정치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반공을 넘어서 승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 정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산당을 이겨야 된다. 북한을 이겨야 된다. 북한과의 대결을 앞세우는 그런 정당이었던 거고 남쪽에 있는
이 자신들의 반대 세력들을 다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독재를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가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독재를 했어요. 강령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전혀 강령은 아닌 거죠. 쓸데없는 거다. 네. 그리고 자유경제체제. 자유경제체제가 뭐 이제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뭐 시장 경제를 뭐 시장주의, 활성화, 시장경제 활성화 뭐 네. 이런 거겠죠. 자율화,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거랑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체제하고 거리가 옵니다. 국가 주도의 그 경제였어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업가 총수들, 재벌 총수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야 너네 뭐해 이렇게 해. 하면 끽소리도 못하고 돈 상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지어 뭐 기업 한두 개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박정희 일가가 기업들을 다 쭉쭉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 기업은 아니어도 네. 재단. 네, 정수장학회 뭐 그렇죠. 유명하죠. 이런 거 유명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화당이 뭐 자유민주주의나 자유경제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일당 독재, 독재 이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추진했던 그런 정당이었고 결국 박정희 군사 독재, 유신 독재를 합법화해주는 그런 거수기에 불과했다. 역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게다가 그때 당시엔 이제 박정희 정부가 나중에 이제 유신 독재하면서 네. 정당 다당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공화당만 존재하고 나머지 야당이 있긴 있는데 허울뿐인 그 관제 야당이라 그러죠. 예. 관제하다. 관제대문 들어봤어도 관제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인데 사실은 정부가 지시한 대로 너네는 이거 해. 야당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이것까지는 하고 저건 하지 마. 다 지시를 해줬어요. 공화당의 핵심 인물도 좀 살펴보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인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김종필. 이분 네, 영원한 이인재 아닌가요? 네. 김종필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제 한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으로 불렸죠. 그래서 노태우 시절에는 뭐 일로 삼김 시대 뭐 이렇게 일로 삼김 얘기했는데 뭐 혹자는 그렇기도 해요. 한국 정치를 삼국지에 비유하면서 김종필을 제갈량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에?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자기 실속을 챙기는 하지만 절대 자기가 권력을 쥐지는 못하는 그런 인물.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데 김종필이라는 인물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5.16 쿠데타에 직접 개입했던 인물이고요. 네. 한국 전쟁 중에 이 역시 미국 유학파 출신입니다. 오. 1951년 육군대위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전쟁 시기에 미국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미국 유학을 많이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1차 도미 유학 장교단으로 선발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유학파가 된 겁니다. 미국 조지아 포트 베닝 육군 보병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5.16 쿠데타 후에는 뭘 했느냐? 그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장 초대 부장이 됐습니다. 민주인사를 탄압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죠. 김종필 하면은 또 친일 정치인으로 또 유명한데요. 1965년 6월에 그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무상과 비밀 접촉을 했는데 네. 그 한일 협정을 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때 그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무상 공여, 부채 탕감, 차관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제일동포 치위, 동해 어업권,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종군 위안부 사죄와 보상, 원폭 피해자 문제 등 주요 현안은 전혀 없이요? 네. 다루는 게 아니라 네, 전혀 없이 그냥 돈 문제만 딱 했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김종필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완용보다 더한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완용 소리를 들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네. 네. 그냥 일본한테 돈 몇 푼 받고 뭐 식민 지배의 그 온갖 것에 대해서 다 포기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독도에 대한 망언은 아주 유명하죠. 1962년 11월 달에 기자들한테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황당합니다. 갈매기 똥도 뭡니까? 참네. 독도에 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폭파해야 된다. 야.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공화당을 주도했던 김종필이란 인물이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공화당도 어떤 정당이었는지 뻔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공화당의 당 예산의 3분의 2가 어디서 왔냐면 네, 어디서 왔나요? 일본 기업에서 왔어요. 오, 6,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일본 기업인들한테. 야, 그 다음에 미국 석유 기업들, 걸프, 칼텍스 음. 이런 데서도 뇌물을 받았어요. 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쓴 게 아니라 당 예산에 썼어요. 그러니까 선거 있을 때마다 이 돈 가지고 막 돈, 돈 뿌리고 다닌 거죠. 그러면 되면은 돈 나온 데를 위해서 헌신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 기업, 일본 기업한테 돈 받아서 당을 운영했으니 누구를 위한 정당이었겠습니까? 뻔한 거죠. 당 예산의 3분의 2가 일본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소, 그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용공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는겨? 자유 하면서 다 풀어나시면 벌써 저 카통이 되시기구만. 또 우리 대한민국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주장하시는 분 정말 많죠. 그때 우리나라에 용공 세력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회에 그때 당시에 용공 세력이 많았느냐? 한국 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대부분 북으로 월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는 용공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극히 없었고 그런데 용공 세력을 핑계로 대가지고 독재를 한 거죠. 사실은 독재를 하는데 가장 만만한 게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용공 세력들이 있다. 빨갱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그럴 거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우리는 독재 국가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독재를 하면서 핑계는 빨갱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했으면 적화통일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독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권이 권력이 불안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걸 독재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왜 못 받느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니까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는 무슨 이 자신들의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전부 빨갱이니 좌익이니 용공 세력이니 이렇게 몰아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 재심 청구해가지고 재판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온갖 간첩단 사건들이 다 무죄로 재심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다 고문해가지고 억지로 간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용공이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실제로는 용공 세력도 거의 없었다는 거고 다 조작된 간첩들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독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그래요, 진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럴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청구에서 다 무죄로 판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보상해주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 재판했던 사람들이 돈을 내든가. 그럴까요? 왜 국민의 혈세로? 참네, 답답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공화당까지 알아봤는데 공화당 다음은 또 이제 대표적인 보수 정당에서 보면 민정당이 뿌리 있고 있다. 민주정의당. 그렇죠. 네. 이 당은 또 어떠한 당인가요? 어땠나요? 예, 이것도 이제 공화당이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또 뒤바뀌었으니까 공화당을 또 없애고 새롭게 이제 정당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민주정의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만들었던 거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을 보면 쿠데타 일으키고, 최규하 대통령 사임시키고, 대통령 단일 후보로 출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육관 선거, 네.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이제 찬탈을 했는데, 어쨌든 뭔가 이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소속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자신의 수족이 될 만한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있는 거니까 국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면 결국 국회에 여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당을 만든 게 바로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라는 당을 1981년 1월 달에 만듭니다.
이름 참 좋아요. 민주정의당. 네, 그렇죠. 그래서 외형상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위해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이런 정당을 또 만듭니다. 아, 친구 정당? 네, 그렇죠. 유령 정당이에요. 사실상 활동이 없습니다. 이 정당들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름. 네, 뭐 이런 이상한 정당들을 만들어서 마치 이제 다당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여기는 거의 아무런 실권도 없고 민정당이 그냥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드는 거죠. 자, 민정당 강령을 보면 또 좋습니다. 정의사회, 복지국가, 평화적 자주통일, 오. 독재나 1인 장기 집권 반대 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웃깁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게 뭐냐? 정의사회 구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예. 떠오르는 게 있대요. 아, 뭐가 떠오르죠? 삼천교육대. 아, 삼천 맞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자신의 반대파, 진보 개혁적 인사들이나 아니면 독재 저항하는 민주 세력들이나 이런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 게 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삼천교육대에 물론 뭐 불량배라든지 이런 범죄자들도 들어갔지만 거기에 섞여가지고 민주 인사들을 잔뜩 집어넣는 거죠. 민주 인사라고 할 것도 없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 몇 번 했던 사람들까지 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도 많고 거의 뭐 비인간적으로 계속 고문만 당하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뼛속 깊이 딱 새겨놓고 내보내주는 그런 데가 바로 삼천교육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가.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사실 이제 민정당이 내건 정치 제도는 정치 노선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복지국가는 무색해졌죠. 평화적 자주통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게 무슨 평화적 자주통일입니까? 흡수통일 아니에요? 네, 군사력을 이용한 통일이지. 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입으로는 독재, 1인 장기 집권 반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87년도 때 6월 항쟁 때 직선제 개헌 요구를 하니까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헌 안 된다. 호헌 조치. 이렇게 내걸었던 게 바로 이 민정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당의 성격은 반민주 보수 정당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정당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봤을 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아, 민정당 총재였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물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민정당의 이제 초대 총재는 전두환이었고 그 후임자로 이제 노태우가 총재가 됐습니다. 노태우가 어떤 인물이냐?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5.18 항쟁 때 그 5.18 학살을 전두환과 함께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반민주 네. 독재자이면서 친미 친일 성향의 정치가였어요. 예를 들면 1993년 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구구 잡지 문예춘추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대담을 나눴는데 뭐라고 했냐면 약한 사람일수록 큰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기에 두 나라가 대립할 때는 보다 큰 나라가 여유를 보여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그런 여유를 보인다면 한국민은 감격을 잘하는 만큼 대단히 감사해야 하며 진정한 우정으로 응할 것.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본이 힘세니까 우리나라가 뭐라고 해도 잘 들으면서 포용력에 보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반일 감정이 있고 그런데 일본이 이 큰 나라니까 여유를 보여주면 우리 한국민이 감격을 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난번 방송에서 예. 일제 식민지대가 우리 탓이다라고 예. 얘기했던 거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일본 잡지하고의 대담이니까 그 일본 잡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일한 마찰, 그러니까 한일 마찰이라고 하는 거 일한 마찰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이제 쓰기를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한 마찰은 우리 쪽에도 반성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왜 반일 감정을 우리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감정적이다. 네, 국가의 자존심을 그냥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정당도 쭉 보면 자유당이 있다가 쿠데타로 자유당 사라지고 공화당이 생기고 또 쿠데타로 공화당 사라지고 민정당이 생기지만 성격은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만 여전히 친일, 친미, 친독재 성격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정당 그 다음에도 몇 쭉 정당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의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새누리당이 이름만 바뀌어온 거라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아예 그러니까 민정당이 사라지고 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민정당이 그대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당은 이제 민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정당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3당 합당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민자당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꾼 거예요. 왜 이름을 바꾸느냐? 선거 때가 되면 정당이 워낙에 이제 집권 여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마치 새로운 정당인 것처럼 하려고 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네. 한나라당 하면 천막당사가 생각나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대선 때 이름을 바꾸지 않겠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 결론을 내리자면 이 정당들은 공통점이 있죠. 독재, 친독재, 반민주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친일, 친미 성향이 강하다. 이런 걸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허수아비 정당, 거수기 정당이다. 결국은 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걸 그냥 관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정말 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그런 정당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건 이 정당들끼리 정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행정부가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게 정당의 제대로 된 모습인데, 이건 주종관계가 바뀌어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이 나 이거 하겠다, 너네 여당 이거 빨리 법 통과시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법 통과시키고, 이런 모습이 되어왔다는 거죠. 그냥 거수기였다. 대통령의 거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수당이, 우리나라의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계보를 살펴봤고, 그걸 쭉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한 줄 정리해보면은 대통령의 거수기였다. 그렇죠.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이고, 또 전화 왔습니다. 가만 보이. 그 새누리당을 억수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당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하는 기야. 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 민주주의.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세상 힘든 줄 모른다 카이.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상 힘든 줄을 모른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거는 여당의 논리인 거죠. 실제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했느냐,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남북 관계만 한번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하고 그 중도 개혁 정당이 집권했을 때하고 언제가 더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되고 덜 불안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켜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면서 이게 다 파탄 나면서 계속 전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전혀 안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냥 재벌들이 돈 많이 벌고 수출 많이 해가지고 재벌들이 돈 많이 버는, 이런 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지금 이제 하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말 가지고도 계속 지금 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내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해석을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 거예요. 바꾸기의 전형.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거고, 사실 이제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빚으로 만든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그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나라가 지금 부도나게 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겉으로는 경제 이 지표가, 숫자는 막 커지니까 오, 경제가 발전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뭐 경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좀 워낙 복잡하니까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제대로 굴러간다. 예, 민주적으로 전체 국민이 서로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독재 정치가 되니까 경제도 독재, 그러니까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그런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경제를 위해서는 독재를 해야 되고, 뭐 민주를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독재 세력들이 노리는 논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네.
전화 거신 분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쪽을 알아봤으니까 민주당. 네, 예, 좀 알아볼까요? 살펴봐야죠.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이죠. 한민당. 네. 네. 한국민주당의 이제 그 약칭이고요. 한국 보수야당의 원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조. 예. 네, 좋습니다. 해방 직후에 탄생했어요. 1945년 9월 16일 날 탄생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윤보선. 이름들 다 들어봤습니다. 네, 좀 유명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수 우익 진영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우익 출신들이 지주 출신, 친일파 출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지주 출신, 친일파 출신의 보수 우익 세력이면 왜 절로 안 갔어 이승만 당한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여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정당 자체의 지지 기반은 매우 약하겠죠. 대다수 네. 국민들은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1948년도에 첫 초대 총선을 했을 때 한민당의 득표율이 12.7%에 불과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친일 경력을 지우고 친미 경력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아 여기도 갈아타시는군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갈아탄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 1945년도 9월 8일 날 미군이 상륙을 했죠, 인천에. 그렇죠. 예,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이 상륙을 해서 군정을 선포를 했어요. 3일이 지나고 한민당 대표자들이 미 군정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미 군정을 세우기 전에 이미 해방 그 직후에 만들어진 게 건준이라고 만들었어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여운형 선생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걸쳐서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자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민당 대표자들이 미 군정을 찾아가가지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일본에 협력한 한인 집단이 조직했다. 친일파들이 만든 거다. 바꿨네. 네. 여운형은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부일 협력 정치인이다. 부일 협력 정치인이다. 네.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은 당시에 한국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운형, 건준 이런 걸 친일 집단으로 이렇게 딱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잘 보이려고 한 거죠. 이런 이제 집단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제가 한민당이 여당이 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946년 6월 3일 날 그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네네. 단독 정부도 불사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한민당이 재빨리 지지의 뜻을 밝혀요. 지지의 뜻을요? 네. 그래서 이승만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승만 영입? 네. 오. 그래서 당시 이승만과 한민당 사이에 그 결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의 절반을 한민당에게 보장하겠다. 한민당 출신 사람들로 강로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민당이 이승만을 적극 밀어줍니다. 밀었겠죠? 그래서 정부가 수립됐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한민당 계열 인사에게 재무장관 한석만 주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뻥쳤네? 네, 뻥친 거죠. 당한 거죠. 아, 당한 거구나. 뭐, 그냥 단순히 당한 건가요? 그렇죠. 완전 그냥 당한 겁니다. 아. 한민당이 이제 열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민당이 야당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열 받아서 야당이 된 거예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이승만과 권력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승만은 한민당에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민당을 자기가 이제 키워주면 자기가 밀려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자유당을 만든 거죠. 자기 수하들,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민당의 뿌리는 사실 이승만과 같은데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이런 권력 싸움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야당이 됐고 그 야당의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한민당의 정강을 살펴보면 이것도 뭐 강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예, 정강 아주 좋습니다. 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 오. 민주주의 정체 수립, 근로대중의 복지 증진, 오. 민족 문화를 양양하여 세계 문화의 공헌, 세계 평화의 확립 이런 거. 세계평화 확립까지. 예. 좋은 말은 다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데 사실은 그냥 눈속임인 거죠. 우리가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워낙 그랬으니까 자유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긴 자유당도 되게 셌잖아요, 강령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했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민당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 한민당의 후신으로 민주국민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네네. 민주국민당은 정강에 사회주의까지 넣습니다. 오, 그거 해산당하겠다. 완전 진보 정당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했던 거는 일단 주축 세력도 친일 세력이 주축이고 지주 세력이 지축이고 실제 정치 활동도 반공 보수주의였고 그러니까 자유당하고도 사실 노선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그 정치 노선에서 차이는 내각제를 하자라는 것만 차이가 있었어요.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그렇죠. 그 차이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면 대통령은 사실 이제 대외 업무만 보고 그렇죠. 내각 내부 정부 내부는 이제 수상 수상 그 총리. 총리가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한민당 입장에서는 자유당 견제하고 이승만 견제하려면 내각제를 해야 자기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각제를 주장한 이것 빼고는 그러니까 예, 노선상의 차이가 없고 그냥 단순히 권력 다툼을 하는 정당.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한민당 다음이 민주당 뿌리에서 한민당 알아봤는데 그 다음이 신민당. 네. 여기 신민당은 아무래도 또 한민당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정당 같은데.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야당 역사는 참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군부 독재,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그다음에 군부 독재, 뭐 쿠데타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맨날 탄압받고 관제 야당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민당 이후에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가 나중에 그 이제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게 이제 신민당입니다. 1967년 2월 7일 날 민중당과 신한당을 중심으로 이 야권 세력이 모여서 창당을 했는데 민중당, 신한당 합쳐서 신민당.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야권 세력 야당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야권 세력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예. 소수 정당들만 난립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거를 그나마 좀 큰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신민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에 자유당 잔존파를 흡수를 해요. 자유당 잔존파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가 딱 쿠데타 일으키고 자유당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자유당에 이제 잔존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의 후신이 그러니까 자유당의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한 거죠, 신민당. 이 당도 뭐 별 볼 일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신민당은 그래도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권력 싸움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상, 노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권력을 쥐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그 박정희 군사 독재에 저항을 했지만 이게 무슨 민주주의를 추구해서 저항했다기보다는 우리도 권력 좀 잡아보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12.12 쿠데타가 나면서 강제 해산을 당하죠. 신민당이. 그리고 1985년도에 정치활동 금지가 풀리면서 다시 신민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냥 신민당이고 나중에 만들어진 거는 신한민주당. 신한민주당. 네, 줄여서 신민당. 이름은 이제 약칭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뭐 한민당이나 신민당 이런 데는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당 어떤 중도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런 야당이라기보다는 그냥 권력 싸움을 하다 밀려난 정당 뭐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오랜 독재가 있다 보니까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 인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도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이 사람들이 뭔가 정당 활동을 해야겠는데 영향력 있는 정당이라는 게 신민당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당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1987년 대선 국면에서 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탈당을 합니다. 이 신민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썩빠진 정당이다. 그래서 탈당을 해서 통일민주당을 건설을 해요. 통일민주당. 예, 통일민주당을 건설을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투톱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또 이제 만만치 않아요. 예, 서로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세력이 탈당을 해서 평화민주당을 건설해요. 평민당. 예, 그래서 이제 약칭 통민당과 평민당 투톱 체제로 가는 거죠, 야당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선에서는 노태우
민주가 당선이 됐고 그렇죠. 민정당이 당선됐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이제 나중에 합당이 돼서 민자당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제 그 계승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사실상 제대로 된 야당이 이제야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신민당이 어떤 정당이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신민당의 핵심 인사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신민당 초대 대표인 유진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진호 하면 좀 이제 들어본 것 같죠. 이름 들어봤죠. 네. 그 일제 강점기의 개혁적인 문학인, 지식인이에요. 근데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이제 힘이 막 엄청 커진 거 아닙니까? 친일로 전락합니다. 네. 친일 협력의 길을 걷다가 각종 이제 총독부 어용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뭐 나중에는 국민 총력 조선연맹 문화부와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총독부에 완전히 이제 개가 된 거죠. 뭐 일본의 전승을 기원하고 전쟁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도 막 쓰고, 일제 징병을 두고 성녀여 성은이다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 막 이런 이제 학병 지원을 독려하는 글을 쓰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친일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해방 직전까지도 이 사람은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안타까운 사람이네요. 이런 인물이 신민당의 초대 대표가 된 거죠.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그리고 유진호의 뒤를 이은 당대표가 유진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반민특위 활동도 했고 그러니까 나름 이 반일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익 청년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우익 청년단체면은 네. 그 당시 서부 이런 거 아니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좌우 대결에서 이제 구구 성향으로 이제 딱 자리 잡은 사람인 거죠. 네. 일본에 반대하면서도 우익 인물이었던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운형 선생이 결성한 그 조선인민공화국 인민대표자회의 강제 해산에 앞장섰던 그런 구구방공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1976년 신민당 대표를 맡은 이철승. 이 사람도 좀 유명하죠. 이철승 이분도 많이 들었어 이름. 네. 이 사람도 강한 구구방공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민당이라는 당은 야당이긴 한데 군부 독재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사실은 구구 성향이 매우 강한 노선상에서는 집권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들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고, 특히 이제 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아예 여당으로 넘어가 버렸고, 뭐 이런 군부 독재와 보수 야당은 사실은 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던 이제 신민당에 이어서 뭐 아까 평민당,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쭉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갭을 보다 보니까 독특한 이름의 당이 있어요. 네. 열린우리당. 그렇죠. 좀 달라요 이름이. 네. 이 당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말했던 중도 개혁 성향의 이제 야당이 쭉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좀 독특하게 병렬적으로 등장한 당이고요. 여기는 이제 뿌리를 보면 이제 개혁당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민개혁당이라고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누군지 떠오르고 있어요. 예, 김원웅 의원, 유시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국민개혁당이 있고, 이게 열린우리당으로 바뀌고 열린우리당이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당이 됐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왜 갈라져 나왔느냐? 저는 이건 사상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유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기존의 이제 민주당 이 흐름은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민주주의를 바라면서 민족주의 좀 우익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죠. 복잡하네요. 네. 민족주의적 우익 성향의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진 게 자유주의 정당인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원래 다른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흔히 미국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공화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당 체제잖아요. 공화당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보수 정당이라면 민주당이 나름 개혁적인.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을 공화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진보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정당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사상적 기초가 자유주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당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게 한국에는 자본주의가 강제 이식되다 보니까 그런 사상 흐름이 없이
경제 체제만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기형적인 자본주의였던 거죠. 그런 상황이 쭉 이어져다가 90년대 들어서야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해서 나온 게 바로 국민개혁당, 열린우리당 이 계보고 나중에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다시 민주당에서 떨쳐나와서 그 국민참여당을 만들죠. 네. 예, 이렇게 했다가 다시 통합진보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다시 또 나와서 지금은 진보정의당. 진보정의당으로 갔는데 진보정의당은 이제 국민참여당의 후신이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양하죠. 예, 진보신당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치 세력을 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규정은 아니지만 친노 세력과 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노 세력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유사하죠. 많이 겹치는데 친노 세력 자체가 여러 저기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열린우리당 나중에 그 국민참여당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치를 떠나서 시민단체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흐름이 바로 열린우리당 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아까 새누리당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누리당 뿌리와 민주당의 뿌리, 그다음에 열린우리당까지 얘기해봤는데 좀 다른 나라 다른 보편적인 자본주의과 다른 특수한 정당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 결국은 지금의 새누리나 민주당의 전신 뿌리들은 기본 흐름은 같았다. 다만 권력에서 그렇게 된 것, 권력 싸움을 해서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쭉 뿌리를 살펴봤는데 민주당의 뿌리도 한마디로 한 줄 정리. 예, 민주당의 뿌리는 사실 여당과는 여당과 큰 차이가 없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계속 독재 정권과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성향이 이제 강해졌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지만 결국 갈라져 나온 줄기가 계속 다른 물을 흡수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제 바뀌어 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어떤 이제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동자 문제라든지 네. 이런 사실 이제 일반 외국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당들을 구분하는 기준들,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해외 그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네. 남북 관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남북 화해나 협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차이는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 발전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민주당이 독재 권력에 맞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해온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 전화하신 것 같아요. 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웠던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한번 봅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만 발전시켜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보수 정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는 문제 여기서는 또 이 외국의 어떤 간섭 개입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고 특히 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 이 자본주의 어떤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뚜렷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 노동자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거쳤어요.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어렵게 산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탓만 할 거 아니죠. 그 이전부터 워낙 고착이 되어 왔던 건데 그 정도로 사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됐느냐 이런 건 놓고 볼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 긍정적인 점, 잘한 점들은 분명히 살려야 되지만 이런 한계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민주당이 뭐 최근에 뭐 일부 사람들은 더 보수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은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표현되는 보수 양당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진보 정당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떤가요? 예, 진보 정당은 아까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야당들이 거의 활동을 못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진보당은 더 심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50년대에 처음으로 진보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진보당 사건으로 그냥 등록이 취소돼 버리죠. 당 해산되고 당수는 사형당하고 네. 이런 이제 일이 겪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참의 세월 동안 진보당은 그 명맥이 끊어집니다. 그냥 제야에서 뭐 사회단체나 뭐 노동 뭐 조합이나 이런 운동으로 살아남았죠. 제도권 정치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진보정당인데 워낙에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보정당이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 이제 독재 민주주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독재가 강하고 야당이라면 일단 다 탄압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 기존의 이제 중도 개혁 야당들 이 야당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 야당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으로서의 기득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생 야당이 출연하는 걸 또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경쟁 체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야당끼리의 경쟁이 되는데 워낙에 큰 야당이 있다 보니까 작은 야당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견제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이중의 조건이네요. 이중의 그렇죠. 조건. 이중의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게다가 진보 정당 하면은 기본 이제 뭐 대외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주를 표방하고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이렇게 기본 자신들의 지지계층으로 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이념 공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야당 정치인 시절에 맨날 빨갱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진보 정당은 더 심한 뭐 요즘 이제 흔히 종북 뭐 말 많이 나오잖아요. 종북이란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손해배상 청구당합니다. 1,500만 원. 근데 그런 공세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지금 통합진보당이 이 정도까지 큰 것도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런 탄압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 큰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진보당의 흐름은 50년대의 진보당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죠. 90년대 후반에 이제 국민승리 21, 그때 2000년 초반에 민주노동당, 그다음에 지금 통합진보당까지 그렇죠. 이어지고 있다. 네. 뭐 하지만 이제 이런 진보 이 정당들이 성장하는 데는 뭐 사회적 여건과 여러 가지 이제 한계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진보 정당의 움직임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의 오늘 대한민국 이에는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정당을 흐름을 한 줄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뿌리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진보 정당의 흐름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는 기본 모든 정치의 권력은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과 노선을 가진 정당이 커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흐름 보면은 안타깝게도 독재와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정치를 펼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그나마 이제 새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보 정당이 뿌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이 더 좀 더 살기 좋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국민들과 마음과 같은 진보 정당이 더 빨리 커져야 된다라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누리당, 민주당 잘하는 건 칭찬도 해주겠지만은 더 많은 관심을 진보 정당에게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